안녕하세요. 녹색의 꿈의 문지연입니다.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서울의 한 재활용 센터입니다. 이곳엔 버려진 물건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버려지는 것들이 많은 시대에 재활용 자원 순환의 일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은 2017년 기준 41만 톤입니다. 이는 2000년과 비교했을 때 약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인데요. 소규모 가구가 증가하고 또 소포장이나 배달 음식이 늘면서 생활 폐기물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버려지고 있는 쓰레기 대란 시대. 오늘은 이 폐기물 배출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각종 쓰레기로 도시는 몸살을 앓고 있다. 치워도 또다시 쌓여만 가는 쓰레기 더미들. 우리는 1인당 하루에 1kg의 생활 쓰레기를 매일 배출해내고 쓰레기 처리 문제는 이 도시를 또 지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풀어가야 할 큰 과제 중 하나다.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려다 보니까 거의 찾을 데가 없는 거예요. 먼 미래로 봤을 때는 매립이 문제가 됩니다. 쓰레기 처리 방식 중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매립 처리 방식은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사실상 토지의 사용을 마비시킨다. 이런 상태로 우리가 매일 쓰레기를 배출해낸다면 쓰레기는 머지않아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오늘도 쓰레기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도시. 과연 해결책은 없는 걸까? 갈수록 늘어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5년 1월 전면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 이는 쓰레기에 가격 개념을 도입해 버리는 만큼 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한 정책이다. 쓰레기 배출에 돈을 낸다는 개념이 당시로서는 생소했고 반대 여론도 있었지만 1994년 58,118톤이던 하루 생활 쓰레기 발생량은 제도 시행 첫 해인 1995년 47,774톤으로 17.8% 급감했으며 시행 20년 동안 꾸준히 감소세를 유지해 제도 시행 직전에 비해 16%가량 줄어든 결과를 보였다. 특히 생활 쓰레기의 재활용 비율이 크게 증가해 쓰레기 처리에 문제가 된 매립률을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쓰레기 배출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은 재활용률입니다. 재활용은 그때 8,900톤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은 29,000톤으로 대폭 올라가 있는데요. 그걸 돈으로 환산해 보면 쓰레기 배출량이 줄으면 처리 비용이 줄어듭니다. 그게 약 15조 원 정도가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재활용을 높여서 재활용 자원화를 통해서 약 5조 원, 약 20조 원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폐기해야 할 쓰레기 외에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종류별로 모아버리는 분리수거도 이때부터 실천됐으며 이제는 생활 문화의 하나로 잘 정착됐다. 요즘에는 마트에서도 일반 비닐봉투 대신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됐으며 쓰레기는 잘 버려야 하고 버릴 때는 돈을 내야 한다는 인식 역시 대중화됐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쓰레기는 여전히 발생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 서울시만 보더라도 하루에 약 2,870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쏟아내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얼마나 될까? 환경부에서 제공한 최근 4년 동안의 자료를 보면 하루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평균 약 14,000톤이며 이를 연간으로 따져보면 약 513만 톤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생활 쓰레기에 비해 쉽게 줄어들지 않는 음식물 쓰레기, 과연 원인은 무엇일까?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통계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발생량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됐냐를 저희들이 또 원인을 분석해 보게 되면 대개 우리가 국물 문화라죠, 그죠?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대개 빵 문화다 보니까 유럽이나 미국은 상대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적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편에 들어가죠.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푸짐한 상차림을 즐기는 민족으로
상인은 꼭 밥과 함께 먹을 수 있는 탕이나 찌개 같은 국물을 함께 올리곤 했다. 또 음식만큼은 푸짐하게 즐기자는 인식이 있어 이는 고스란히 쓰레기가 되곤 했다. 우린 매일 하루에 0.25kg씩 음식물을 버리곤 하는데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놀라운 수치다. 초기 상태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게 되면 이거는 야채고, 그죠? 곡물이고 생선이고 육류 아닙니까? 근데 그 가치를 배출되는 걸로 다시 이렇게 환산을 시켜보게 되면 이게 거의 15조,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가 약 15조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연간 513만 톤이라는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국이나 찌개 같은 국물 문화가 발달한 식생활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주로 서양권에서는 파스타나 샌드위치처럼 간단하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많아서 전처리 과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이 적은데요. 최근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되는 연간 탄소 배출량은 885만 톤으로 이는 소나무 18억 그루가 흡수해야 하는 엄청난 양이라고 합니다. 결국 쓰레기 배출 문제는 환경 문제랑 직결되고 있습니다. 그중 한 몫을 크게 하고 있는 게 바로 음식물 쓰레기인데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에는 예로부터 임금님 수라상에 여러 가지 향토 음식을 진상하는 문화가 있어 귀한 손님에겐 한상 가득 차려내는 식문화가 특히 발달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 계절마다 밥상에 놓는 제철 반찬이 다르며 음식의 종류도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런 고유의 식문화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루에 전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7년 기준 대전 462톤, 광주 501톤, 인천 688톤, 부산 762톤, 서울 2,872톤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전국에서 수백 수천 톤씩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광주광역시를 찾았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갖춘 광주환경공단. 이곳에선 광주 지역에서 나오는 각종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처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가득 실은 트럭들이 쉴 새 없이 들어오는데 하루에만 5톤 차량 80대가 오가고 있다. 매일같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음식물 쓰레기. 반입하는 과정에서도 오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과정에서의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하루에 반입되는 쓰레기 양은 얼마나 되나요? 1일 300톤 시설이기 때문에 300톤 반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광주시의 기초환경 분야에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하수 처리와 음식물 처리, 매립 처리, 그리고 분뇨 위생 처리까지 맡고 있다. 그중 음식물 처리를 위해서는 2개의 자원화 시설을 두어 매일같이 쏟아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제작진은 그 과정을 직접 둘러보기로 했다. 네, 이곳이 300톤 처리 시설의 반입 저장소 호파가 3개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입니다. 근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라서 저는 악취가 많이 날 줄 알았는데 이런데 악취가 하나도 안 나네요. 네, 악취가 안 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겨울철이기도 하지만 이 시설은 완전 지하화 시설로 돼 있으며 지하화의 공간 악취 공기를 모두 흡입하여서 완전 소각 처리하기 때문에 악취가 현격하게 저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음식물 쓰레기들은 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자원화되는 것일까? 먼저 버려진 음식물들은 반입 포포에 모아 저장시키고 이 중에서 비닐류와 뼈, 금속류 등 단단한 물질들은 이물질 선별 파쇄기에서 분리해낸 후
남은 것을 파쇄하여 작은 알갱이로 만들어낸다. 알갱이가 된 음식물은 이송 펌프를 통해 압착기로 압송되고 이후 건조기에서 건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렇게 나온 건조 사료에서 씨앗류나 섬유질류 등 이물질을 제거해낸 후 자력 선별기를 통해 다시 철이나 금속 물질을 제거해내면 비로소 단미 사료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단미 사료는 병아리나 오리의 먹이 등 양계 사료의 섞는 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한 차에 운반되는 양은 약 20톤에서 22톤 정도인데 1톤당 32원에 민간업체에 판매하여 매일 6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다. 이를 연간으로 따지면 5억 6천만 원이나 된다. 여러 번 선별 과정을 거친 사료는 이물질이 없고 입자가 곱다. 아, 이게 사료군요. 예, 되게 부드럽네요. 아주 부드럽고 양계사료 원료로 약 2 내지 3% 이용되는 그런 원료입니다. 이게 신기하게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사료인데 냄새가 하나도 없어요. 예, 건조 처리 과정에서 120도 이상의 완전 미생물은 섬멸화시키기 때문에 대부분 양계 사료로 손색이 없습니다. 예전엔 음식물 쓰레기를 그대로 매립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렇게 자원화하면서 환경오염도 줄이고 수익도 내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가 많은 지역이었던 광주는 그동안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점차 그 발생량을 줄여나가고 있다. 지난 2016년 약 19만 2천 톤이 나오던 음식물 쓰레기는 지난 2017년엔 약 18만 2,900톤으로 4.7% 감소했다. 충북 충주시에 있는 음식물 바이오 에너지 센터. 이곳에서도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루에 약 80톤가량의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먼저 전처리 과정을 위해서 한 곳으로 모으는 작업을 한다. 그렇다면 이 과정 후엔 어떤 걸 만들어낼까? 과거 음식물을 발효하는 과정에서 전처리와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많은 악취가 발생되고 실제로 음식물로부터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효율이 상당히 저하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센터에서는 음식물로부터 바이오가스 생산 효율을 높이고 그리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직접 그 현장을 동행해 취재하기로 했다. 음식물 쓰레기의 특성상 부패하면서 가스나 악취가 발생할 수 있어 지하 깊은 곳에 처리 시설을 두었다고 하는데 바로 이곳에서 그 작업이 이루어진다. 여기 어딘가요? 예, 여기는 투입된 음식물을 전처리하는 시설인데요. 여기서 음식물에 포함된 많은 흡작물들이 이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물질들을 중량물과 경량물, 미세물들을 각각 3단계로 분리해서 분리한 이후에 음식물을 형성 소화하기 위한 전처리 시설입니다.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들은 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단계별로 처리가 되게 된다. 가장 먼저 파쇄기로 보내져 음식물을 19mm로 잘게 파쇄시키고 다시 긴 컨베이어에서 펄프 과정을 거쳐 액상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액상화된 음식물에서 비닐, 나무 조각, 플라스틱 등을 다시 분리하고 음식물에 함유된 미생물까지 걸러낸 후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혐기성 수화조로 이송시킨다. 네, 여기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혐기성 수화조 상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교반기는 혐기성 미생물에 의해서 바이오가스를 잘 생산하게끔 내부에 미생물과 액상화된 음식물들을 잘 섞어주는 교반 장치가 되어 있고요. 생산된 가스는
요 배관을 토대로 해서 저 바이오가스 저장소로 이송하게 되겠습니다. 혐기성 소화조에서 약 한 달간 음식물을 완전히 분해시키면 바이오가스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메탄 60%, CO2 40%, 또 불순물 가스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정제시키는 과정을 또 한 번 거친다. 정제 과정이 끝나면 메탄 순도가 90% 이상이 된다. 이를 CNG 차량에 주입해 자동차 연료로 쓸 수 있는데 이곳에서 하루에 생산하는 바이오가스로 중형차 250대 정도를 충전할 수 있다. 음식물을 자연 발효시키게 되면 CO2와 메탄이 발생되는데 메탄은 CO2보다 온실가스의 21배 정도가 높은 그 온실가스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부터 바이오가스 생산해서 바이오메탄으로 활용하게 되면 친환경적 연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저감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매립이 전면 금지되고 2013년부터는 해양 투기도 금지되면서 그 처리 문제가 또 하나의 환경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연구기관에선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퇴비로, 또 바이오가스로 재탄생시켜 자원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미생물 연구도 많아지는 추세다.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가 국물이 많고 또 그 국물 안에 염분도가 많이 들었고 근데 그 염분도가 들어있으면 말입니다. 퇴비로 해도 토양 염화를 시키고 또 가축의 사료도 쓰기도 힘들고 이걸 말려가지고 태워도 다이옥신이라는 어떤 그런 물질이 물론 잘 관리되는 소각장에서는 줄일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재래식 소각장에서는 그런 게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는 다른 데 비해가 상당히 독특한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음식물 쓰레기 제로하우스. 이곳에선 국내 음식물 특성에 맞는 쓰레기 처리 연구와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실제 입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모형을 그대로 두어 사람들이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공간이다. 이 기술은 단지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이 단지에서 처리되고 나오는 부산물을 가지고 입주민들이 텃밭 활동이나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바로 나오는 음식물을 24시간 이내에 90% 이상 무게 감량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현장에 이 쓰레기통 대신에 이 장치를 설치해서 운영하면 아주 쾌적한 단지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그 작동 방법을 직접 시연해 보기로 했다. 카드를 대면 투입구가 열리게 되고 여기에 음식물을 넣으면 무게가 바로 측정되어 버린 음식물의 양만큼 비용이 부과된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음식물 쓰레기가 처리되는 원리를 살펴보면 먼저 1차 반응조에서 음식물과 미생물의 즙이 되는 목질 바이오칩을 넣어 혼합시킨 후 약 60에서 70% 발효된 상태의 혼합물을 숙성조로 보낸다. 이곳에서 3, 4일간 숙성시키면 퇴비로 배출시키는데 이 퇴비는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반응조 안에는 이거와 같은 이 목질 바이오칩이 이렇게 충진되어 있습니다. 이 목질 바이오칩하고 음식물 쓰레기가 섞이면 목질 바이오칩에 있는 세공 구조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자체적으로 미생물을 발현시키면서 발효 반응을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 반응조 안에 온도는 35도씨로 유지하기 때문에 아주 경제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핵심적인 게 그냥 일반 톱밥을 넣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 단위로 뚫어주거든요. 그래서 그 마이크로 단위의 구멍들이 미생물에 집이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스스로 발효가 될 때 발생되는 미생물들이 거기에서 집을 짓고 거기 안에서 이제 증폭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기존에 어떤 특수 미생물을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고 발효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적화시켜주는 그 매제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부산물은 발효가 끝나고 나서 나오는 부산물은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되고, 이 부산물은 비료관리법상의 공정규격에 적합한 기준이기 때문에 퇴비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염분 문제는 기준치의 50% 이하로 품질 관리를 하고 있고, 부숙 완료라고 해서 식물 생장에 전혀 문제가 없는 기준치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엔 음식물 쓰레기를 그대로 매립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자원화시켜서 환경 오염도 줄이고 수익도 창출하는 등 다양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문제지만 생활 폐기물 역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루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은 약 5만 톤, 그중에서 8천 톤가량이 이 매립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토양도 오염시키고 유해가스도 발생하는 등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쓰레기를 줄일 수 없다면 재활용률을 높여서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쓰레기는 어떻게 재활용되고 있을까요? 한번 매립되고 나면 각종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골칫거리 생활 쓰레기가 새롭게 연료로 부활하는 곳이 있다. 바로 가연성 폐기물 자원화 시범 시설이다. 이곳에서는 생활 쓰레기들을 선별 과정을 거쳐 하루 100톤 이상의 고형 연료로 생산해내고 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생활 쓰레기 중에는 비닐, 종이, 천, 스티로폼 등 다양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불에 타는 물질, 종이, 비닐 등을 선별해서 고형 연료를 제조합니다. 버려진 생활 쓰레기가 화석연료 대신 사용되는 고형 연료로. 이 쓸모있는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 한번 따라가 보기로 했다. 여기는 전처리 설비입니다. 생활 폐기물 중에서 불에 타는 가연물만 선별해서 연료로 만들기 위한 선별 시설입니다. 처음 프롬멜 스크린에서 크기별로 선별을 하고, 저 뒤쪽에 풍력 선별기에서 중량으로 선별을 합니다. 그리고 광학 선별기에서 염소 성분을 제거합니다. 하루 약 200톤의 생활 쓰레기가 이곳에 들어오면 선별 과정을 거쳐 종이와 비닐 등 가연성 쓰레기만 분류해낸다. 이때 걸러진 음식물 쓰레기와 불에 타지 않는 불연물 등은 다시 매립장으로 보내지게 된다. 이렇게 최종 선별된 가연물은 분쇄기에서 150mm 이하로 다시 잘게 파쇄한 후 건조하고 압축하는 과정을 거쳐 원기 등 모양의 펠릿, 고형 연료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저희 시설로 반입되는 쓰레기 중에 약 45%는 고형 연료로 제조되어 연료로 사용이 되고, 약 30%는 유기물 불연물로 반출되어 다시 매립이 됩니다. 그리고 약 25%는 수분 증발로 추정이 되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매립기한 연장 및 폐자원을 에너지로 사용한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고형 연료는 수분이 10% 이하, 회분이 20% 이하, 염소가 1% 이하이며 발열량이 1kg당 4,800kcal나 된다. 이는 화석연료의 대체 연료로 연간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약 2만 1,000톤 감축시켜 저탄소 녹색 성장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 연료는 화력발전소에서 화석연료 대신 사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열병합발전소의 에너지원으로 각 가정이나 산업체에 난방을 공급하기도 한다. 만약에 100톤의 생활 쓰레기가 들어온다면 그중 45톤이 이렇게 새로운 자원으로 다시 쓰이게 되는 것이다. 당장 그 가치를 보시게 되면 결국은 석탄의
석탄을 태우는 곳이 있다면 이거를 대체를 시켜주게 되면 결국은 그 연료의 2분의 1의 가치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석탄 1톤 태울 걸 갖다 이쪽은 2톤을 태우게 되면 결국은 똑같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석 연료를 줄일 수가 있고 지금 뭐 예를 들면 천연 도시가스라든가 또 뭐 석유계를 사용하는 곳이라도 결국은 이게 한 3톤을 3배 정도, 기존 연료의 3배 정도를 태워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존의 연료를 절감시키는 게 가능하고 또 비용적으로 굉장히 상쇄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대체 연료인 거죠. 예. 쓰레기를 더 이상 버려지는 것이 아닌 다시 주워 재활용하고 그래서 새로운 자원으로까지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쓰레기를 잘 버리려는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도 생활 쓰레기가 제대로 분리수거 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넘쳐나고 있는 곳이 많다. 이는 특히 아파트 지역보다 일반 주택가에서 좀 더 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엔 주택가의 쓰레기 문제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골목의 환경 미화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 바로 서울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택가 재활용 정거장이다. 아유, 수고하십니다. 예, 재활용하는 수입 좀 많이 돼요? 네? 수입이 많이 되시냐고. 예? 수입보다도 그냥 봉사하는 거지. 마포구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주택가의 일정 장소에서 정해진 요일에 분리수거대를 설치해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재활용 정거장을 실시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좋다. 내가 한 4, 50년 돼요. 이 동네 산지. 그때만 해도 형편이 없었는데 재활용 하고부터 많이 깨끗해지고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처음에는 장소 선정을 놓고 주민들의 거부 반응이 심했지만 재활용 정거장을 실시한 후 거리가 깨끗해지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참여율은 높아지고 쓰레기는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네, 수고하셨어요. 현장에는 재활용 관리사가 있어 쓰레기 분리 배출을 돕고 있다. 재활용을 분리를 하고 주위에 청소도 하고 일주일에 2번씩 재활용을 가지고 가요. 그리고 주민들이 가지고 나오면 잘 못하시는 분은 홍보도 해드리고 도와주기도 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반응은 좋죠. 되게 열심히 잘하시고 쓰레기가 너무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걸 하니까 반으로 줄어요, 쓰레기가. 재활용 정거장을 통해 분리수거된 쓰레기는 수거 차량이 와서 다시 차고지로 수거해 간다. 하루에 나오는 생활 쓰레기는 약 1톤 정도. 종이, 플라스틱, 캔 등 종류별로 무게를 달고 킬로그램당 돈으로 매겨지는데 이 쓰레기들은 다시 고물상에 판매되고 쓰레기가 필요한 다른 곳들로 계속 순환되고 있다. 네, 재활용 정거장은 주택가 일정 장소에 정해진 요일에 분리수거대를 설치하여 주민이 스스로 재활용품을 가져나와 품목별로 분리 배출하고 구에서 이를 수거해가는 방식으로 기존 문전 배출에 대한 수집 운반 등 처리 비용 과다, 거리 환경 저해, 자원 낭비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잘 분리된 쓰레기는 돈이 되고 이 쓰레기를 팔아 생긴 일정량의 돈은 재활용 판매 기금으로 입금돼 재활용 정거장 운영비와 인건비로 쓰이고 있다. 결국 쓰레기를 없애는데 다시 사용되는 것이다. 시시각각 변하는 유행에 맞춰 빠르게 대량으로 생산돼 매장에 걸리는 옷들. 우리는 손쉽게 쇼핑을 하고 또 손쉽게 물건을 버리고 있다.
근대 산업 사회로 접어들면서 대량 생산 체제가 공장에 들어왔고 이는 우리 생활 전반을 바꾸어 놓았다. 제품 단위당 제조 원가가 크게 절감돼 제품의 표준화가 이루어졌고 이로써 우리는 대량 소비 시대를 맞게 된 것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최신 유행을 반영한 패스트 의류들이 마구 쏟아지는 시대. 거리에 널린 옷들은 유행이 지나면 한 시즌도 채 사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를 처리할 때 나오는 각종 유해 물질은 또다시 지구를 위협한다. 물건의 재사용과 재순환을 통하여 사회의 생태적, 친환경적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곳이 있다. 물건의 나눔과 자원의 순환을 돕자는 취지로 설립된 한 사회적 기업이다. 이곳에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기증받은 헌 물건들이 깨끗하게 수선돼 다시 판매되고 있다. 기증되는 물건 중에서 가장 많은 건 의류, 다음으로 잡화, 도서, 가전 등 다양한 물건들이 기증된다. 저렴한 가격에 원하는 물건을 구입할 수 있어 이곳을 자주 찾는다는 박광수 씨는 오늘도 마음에 드는 물건을 하나 구입했다. 오늘 저기 모자를 사는데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아주 잘 샀어요. 예. 모든 분이 필요 없는 걸 갖다 놔서 또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이 여러분이 와서 서로 가짜 묻는 이런 식으로 싸게 사니까 아주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와요.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가격. 한 번 쓴 물건이지만 선별 과정과 수선 과정을 거쳐 판매되기 때문에 상태가 꽤 좋다. 어딘가에 그냥 버려졌을지 모를 헌 물건이 새 주인을 찾는 곳이다. 아무래도 기증품을 받고 그걸 다시 재생산해가지고 판매하는 그 과정은 쓰레기를 일단 줄인다는 가장 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 그 제품들이 버려지게 된다면 그걸 소각할 때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라던가 또 환경 오염 이런 요소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원을 수산시킨다는 것들은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킨다던가 아니면 쓰레기 소각 비용을 줄인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필요한 물건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고 또 누군가는 쓰레기를 잘 버릴 수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일석이조. 재활용을 통해 사람과 사람이 연결된다는 점은 또 다른 매력이기도 하다. 환경운동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고 있는 따뜻한 나눔과 순환. 물품 재사용은 이제 새로운 생활 공동체 운동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책은 재사용률이 높아 인기가 많은 물건 중 하나다. 제가 받은 책을 여기다 주기도 하고요. 제가 책을 사가기도 해요. 여기 있는 그러면 책들 중에서 제일 여기서 가장 관심 있는 책이 뭐예요? 문학책이요. 책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을 고려해 헌책을 위주로 모아놓은 이곳. 대부분이 어린이 책들인데 이곳에 들어온 어린이 책 중 80~90%가 다시 판매된다. 그러면 이게 하루에 얼마 정도가 들어와요? 하루에 저희가 일주일에 약 3,000권 정도 받고 있고요. 하루에는 한 500권에서 한 600권 정도 받아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 번 읽고 나면 책장에 꽂아두거나 무심코 버리게 되는 책들. 쓸모없이 버려지기 전에 여러 번 새 주인을 만난 후에야 쓰레기가 될 일이다.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한 재활용센터. 이곳에서도 버려진 물건들이 새 주인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일반 가정집이나 사무실에서 한 번 쓴 중고 가전제품이나 가구, 생활용품들을 직접 가지고 와서 팔거나 남들이 내놓은 물건을 살 수 있는데 온라인 직거래에 비해 물건 상태의 확인이 쉽고 품질 보증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 좀 더 안전한 구매가 가능하다. 이거
23만 원이면 이거 배송비 혹시 포함인가요? 아니요,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별도요? 멀어도 배송이 돼요? 네, 멀어도 가능한데 배송비가 별도로 있고요. 네. 거리당 이제 배송비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조금 거리가 멀수록 배송비가 좀 나가시죠. 그래요? 안 깎아주실 거죠? 이거 원목이죠? 가구 리폼 일을 하며 자주 이곳에 들른다는 안선영 씨는 오늘도 작업할 화장대와 의자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를 굉장히 저렴하게 이런 제품들을 찍어내는 시대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주머니를 생각하면 아주 비싼 그 핸드메이드는 솔직히 좀 비싸잖아요. 근데 이런 가전이나 이런 기성 가구들이 찍어내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안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최대한 그거를 좀 줄이는 거는 바꿔 쓰고 돌려 쓰고 조금 저렴하게 이렇게 순환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넓어야 되는데 이런 데가 있다는 건 되게 좋아요. 굉장히 넓은 공간에 그런 것들을 왔다가 다른 사람 통해서 그냥 도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안 되면 이제 폐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돌려 쓸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좋은 환경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 물건의 상태에 따라 가격을 책정해 재판매하기 때문에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대로 원하는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게 이 중고 매장의 장점. 특히 가구, 가전, 생활용품들이 한데 모여 있어 힘들게 발품 팔지 않고도 좋은 중고 제품을 건질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가격이 저렴하면서 품질이 좋아서 자주 이용해요. 어떤 거 해보셨나요? 가구도 사고 팔기도 하고 그랬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거를 했었어요? 장도 사고 TV 다이도 사고 또 가지고 있던 TV 다이도 팔기도 하고 그랬어요. 예전과 달리 중고 제품이 남이 쓰던 물건이란 인식에서 자원 순환의 의미로 달라지고 있다. 상품들 종류도 많고 또 값도 싸고 또 내가 이렇게 다녀가면서 자유롭게 언제 어디서든지 구입할 수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환경적이라 어쨌든 이거를 마음대로 버리면은 폐기물 되고 또 누가 치우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은 내가 사서 쓰면은 그것도 환경을 위하는 일이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센터 2층에 마련된 작은 공간. 이곳은 일상생활에서 버려지는 폐자원을 예술작품으로 재탄생시켜 재활용하는 리사이클 아트센터다. 이곳에선 자전거, 유리, 종이, 가죽, 섬유, 조명 등 수명을 다했거나 이제는 못 쓰게 된 각종 재료들이 다양한 변신을 하고 있다. 제가 원래는 자전거 소모품을 가지고 주로 작업을 하는데요. 이런 부품들은 사회적 기업에서 가지고 있어요. 자전거를 수리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곳인데 거기선 소모품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소모품을 구매해가지고 세척을 마친 다음에 저런 식으로 작품을 제작하고 있어요. 언뜻 보면 폐자전거에서 나왔다고는 상상할 수 없는 고급스러운 조명. 자세히 보니 폐자전거에서 나온 부품들로 만들어졌다. 버려지는 것들이잖아요, 우선은. 근데 되게 가치 없고 빛을 잃은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거기에 빛을 내는 존재가 되면 그런 게 사물이 되면 더 멋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조명으로 만들게 됐고요. 정지인 씨는 6년 전부터 버려지는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빛을 잃은 쓰레기가 빛을 내는 작품으로 변하는 과정은 그녀에게 큰 즐거움이자 기쁨이다. 폐자전거로 조명을 만드는 작업 후에 다양한 폐자원들이 그녀의 손에 들어가면 새로 조립되고 새 색깔을 입으며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근사하게 작품으로 다시 태어난다. 백화점에서 사용하고 버려지는 카드 결제기를 이용해가지고 작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거는 카드 결제기에 연결되는 PC에서 나오는 키보드 R이고요. 이거는 결제기이고 여기 나오는 그 버튼들이에요. 컴퓨터 키보드에서 나오는 자판과 카드 결제기에서 나오는 버튼까지 알뜰하게 쓰여 만들어진 쓰레기 모형집. 누가 이것을 보고 쓰레기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것들이 버려지면 또 쓰레기거든요. 근데 업사이클을 하는 거는 이 사이클을 조금 더 느리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버려지지 않는, 그러니까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하는 디자인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버려진 쓰레기들이 예술가들의 손을 거쳐서 근사한 아트 작품으로 다시 태어났는데요. 생활 속에서 버려진 것들을 수선해서 재사용하는 걸 리사이클링이라고 부르지요. 최근에는 여기서 한 단계 진화된 업사이클링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버려지던 것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걸 넘어서 이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걸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는데요. 네, 올바른 자원 순환을 이끄는 업사이클링은 환경보호 측면에서 참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매일 버려지는 쓰레기들. 쓰레기의 양이 이 같은 속도로 늘어난다면 우리는 머지않은 미래에 쓰레기의 역습을 받고 말 것이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게 쓰레기라면 이를 잘 버리고 재사용해서 또 다른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